안녕하세요. 열곡뮤직의 역사 선생님 고소연입니다. 자, 우리가요 조선의 근대화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조선의 근대를 시작하면서 흥선대원군의 정책으로 시작했는데 흥선대원군은 근대화에 반대하는 정책을 했었죠. 그래서 본격적인 근대화는 오늘 배우는 내용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대화라는 건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서양식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개화라고 합니다. 개화라고 하는데요. 이 개화를 하려면 서양과 또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 국가와 교류를 먼저 해야겠죠. 교류하려면 이 당시에는 항구를 열어야만 했기 때문에 개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어떻게 해서 항구를 열고 서양국가 또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 국가와 수교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근대화를 추진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조선의 바람이 불어 변화의 바람이 불어 장을 풀어라 세계를 바라봐 조선의 바람이 불어 변화의 바람이 불어 장을 풀어라 세계를 바라봐 자, 그럼 넘어가서요 개항하는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선이 항구를 열고 뭔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려면 누가 좀 사라져줘야 돼요? 흥선대원군이 사라져줘야 되죠. 흥선대원군이 1873년에 하야합니다. 하야한 이유는 아들인 왕, 고종이 이미 성인이 된 지 한참 지났기 때문이죠. 물러나도 한참 전에 물러났어야 되는데 좀 권력욕이 있다 보니까 늦게 물러난 감이 있죠. 어쨌든 흥선대원군 하야 후에 누가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 고종이 친희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요 시기 하면은요 고종보다 더 익숙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고종의 아내였던 명성황후. 명성황후가 조금 더 입김이 셌고 서양과 교류하려는 욕구가 더 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고종이 왕이지만 명성황후가 주도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했고 명성황후는 이제 여자고 왕비이기 때문에 자기의 편의 조정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친척들, 가족들, 즉 민씨 세력이 굉장히 강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이 좀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명성황후가 맞나요? 명성왕후가 맞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명성왕후가 살아있을 때는 왕후예요. 왜냐면 왕의 비니까. 근데 명성왕후가 죽고 나서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거든요. 그 다음에 명성왕후도 황제의 아내, 황후로 올려줘요. 그래서 왕후라고 해도 맞고 황후라고 해도 맞는데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는 황후라고 하기 때문에 쌤도 명성황후라고 쓰겠습니다. 자, 고종과 명성황후가 정치를 주도하면서 서양에 대해서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얘들아, 이 조선의 신하들 중에서는 진작부터 서양과 수교하고 싶었던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흥선대원군 시기에 서양과 수교하자고 입만 뻥끗했다가 목이 댕강 날아가기 십상이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가 고종이 정권을 잡은 순간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상개화파라고 얘기해요. 또는 어떤 교과서에서는 개국 통상 파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똑같은 뜻입니다. 자, 이 통상개화파들이 활동을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 3명 보도록 할게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남들보다 일찍 서양 문물에 눈을 뜨면서 서양과 교류를 해서 우리도 발전해야만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박규수라고 하는 인물 꼭 체크를 해둡시다. 박규수는요, 양반 집안의 자제였는데 그 양반 집안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 당시에 누구였냐? 우리 유명한 실학자죠. 박지원의 손자예요, 손자. 박지원은 대표적인 북학파 실학자로서 그 당시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수용하자라고 했었죠. 그러한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조기교육의 힘이죠. 박규수가 진작부터 서양과 수교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경석과 유홍기는요, 당시에 중인 신분이었어요. 중인 신분으로서 이제 청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청나라에 있는 서양의 문물들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뒤처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인물을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두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만 개항하고 싶다고 해서 개항할 수는 없겠죠. 누군가가 우리가 개항을 하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접근한 것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죠? 하필이면 이때 일본이 제일 먼저 우리한테 접근을 했는데 이 당시 일본이 어떤 상황이었냐. 우리가 사실은 역사 속에서 일본이 우리를 앞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일본은 언제나 뭔가 오랑캐, 외놈, 우리가 가르쳐야 될 대상이었는데 요 시기부터 사실 일본이 더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일찌감치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나라 전체를 서양식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일본이 서양식으로 모든 것,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문물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 정치까지 싹 다 바꿨던 그 사회 현상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불러요. 유신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개혁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롭게 탈바꿈했다. 메이지 천황 때 개혁을 함으로써 이미 진작부터 서양식으로 탈바꿈을 했어. 그러고서 일본이 생각을 하는 거죠. 서양 애들은 이미 앞서 나가서 식민지들을 다 개척했는데 우리도 이제 와서 식민지를 만들고 싶어서 보니 남은 나라가 별로 없네? 그럼 제일 가까운 조선부터 쳐야겠다. 라고 하면서 좀 이상해요. 정한론이라는 것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뜬금없죠. 한반도를 정벌하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모습 어디서 또 봤죠? 우리 옛날에 임진왜란 배웠을 때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온 이유가 뭐였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뜬금없이 조선을 침략해왔던 그런 모습이에요. 얘네는 뭔가 자기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섬이라서 그런지 꼭 우리나라 침공해옵니다. 그래서 한국을 정벌하자라고 하면서 어떤 사건을 벌이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운요호 사건입니다. 요 사건이요. 우리가 개항을 하게 되는, 일본에 의해서 개항을 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계기예요. 운요호 사건이 뭐냐면 이 호, 배의 이름이에요. 배. 운요호라고 하는 일본의 배인데요. 뜬금없이 운요호가 강화도 앞바다에 떡하니 나타납니다. 근데 이 운요호는요,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만들었던 서양식의 배였대요. 좀 크고 배 자체에 대포를 갖고 있는. 근데 대포를 갖고 있는 서양 모양을 한 배가 갑자기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난다? 이거는 우리 영토를 침범한 거죠. 만약에 전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나타나니까 우리 이제 군대들이 물러나라, 물러나라 했는데 운요호가 물러나지 않으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포격을 합니다. 근데 그 포격도요, 이 배에다가 쏜 게 아니라 바다에 떨어지게 쐈어요. 그럼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선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갑자기 일본이 우린 가만히 있었는데 니네가 대포를 쏴? 너네 우리가 1년 후에 찾아왔을 때 우리와 개항하지 않으면 너희들 쑥대밭으로 만들겠어. 라는 이상한 말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이 조선의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막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런 통상개화파 박규수라든가 박규수의 제자들의 목소리가 조금 커지면서 일본과 조약을 맺고 개항하는 쪽으로 이제 힘이 실리게 됩니다. 세국의 아이콘 흥성대 원군 하야후 고정의 친정 시작 문호 개방 서양과 통상 주장 박규수 오경석의 통상개화론 일본은 운요호 무력 시위로 조선의 개항 강요 1876년 조일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 체결 아이고. 그래서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개항을 하게 되고 그 개항할 때 맺었던 조약을 바로 강화도 조약이라고 불러요. 강화도에서 맺었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르고요. 정식 명칭은 조일 수호 조규입니다. 서로 이제 수호해주기 위해서 맺는 조약이다. 뭐 이런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냥 강화도 조약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자, 우리 강화도 조약 맺었던 연도는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쌤이 근현대사 할 때는 연도 자체를 외우라는 얘기를 3-4번 정도 할 거예요. 그 첫 시작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숫자가 뭐 외우기도 어렵지 않고요. 876이니까. 우리가 연표 문제가 나올 때 항상 얘가 기점이 되기 때문에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의 내용을 우리가 직접적인 사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문제가 사료로 나오니까. 자, 1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대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거 웬 좋은 소리? 일본이 우리 좋으라고 이런 얘기를 넣어줬을까요, 과연? 그럴 리가 없죠. 이건 왜 넣었냐면 당시 조선은 누가 봐도 청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였죠. 우린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었으니까. 근데 일본이 사실은 요때 조선을 그냥 조약만 맺고 가서 친구로 지내야지 라고 한 건 아니었고 뭔가 더 큰 꿈, 언젠가 나의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겠지. 근데 조선을 침략해올 때 청나라가 어디 나의 영역에 침범해 가! 라고 하면 사실은 좀 일본도 청나라는 좀 무섭지. 그래서 청나라의 종주권, 청나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일관에다가 딱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뭐라고 하면 야, 조선이 자주국이라는데 니네가 왜 껴들어? 라고 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요 내용 자체보다 왜 이런 조항을 넣었는지가 더 중요한 파트입니다. 4관 볼게요. 조선은 부산 이외에 뭐뭐뭐에서 기재하는 2개 항구를 추가로 개항한다. 라고 해서 총 3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2개 항구가 정해지는데 일단 원산을 개항하고요. 그 다음 인천을 개항하게 됩니다. 왜 하필 요 3군데였을까? 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지도상에서 한번 영토를 살펴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일단 부산 여기 있죠. 요 위치는 왜 굳이 개항을 했을까? 보시면 일본과 엄청나게 가깝죠? 그리고요, 여기 요 전라도 지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쌀 생산이 많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도의 쌀을 싹 모아다가 일본으로 가져가기 좋은 위치더라. 그래서 요 부산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경제적 침략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고요. 원산은 오늘날의 북한 땅인데 요쯤에 있어요. 요 원산은 왜 굳이 개항을 하려고 했냐면 지금 요 지역, 요 연해주 지역을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죠. 러시아가 언젠가 내려오려고 할 때 그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위치다. 라고 해서 여기는 어떤 군사적 의도를 담고 있다. 인천은 말 안 해도 느낌 오시죠? 수도인 한양, 서울과 가장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쉽게 정치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위치였다. 그래서 요 3가지 위치, 지도상으로도 찾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의 자주권을 침해한 불평등 조약. 정의 간섭을 배제하고 한반도를 삼키려는 일본의 꼼수. 정의 종주권 부인해 조선을 자주국가로 명시해. 부산의 2개 항구 개방, 조약 후 원산과 인천항 개방.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7관. 조선국의 연해를, 그러니까 바닷가를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이런 거를 갖다가요. 해안 측량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해안을 일본이 측량하겠대요.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일본에게 해안 측량권을 넘겨주면요.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저에서 집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명량 영화 보셨어요? 12척의 배로 일본의 수많은 함선을 이길 수 있었던 이순신 장군의 전략에는 그 지역의 물살, 그 복잡하게 생긴 해안선 이런 거를 이용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일본이 싹 다 정보를 가져가겠다. 다시는 명량대첩에서의 패배를 반복하지 않겠다. 심지어 얘들아 해안선의 모양은 변하지 않죠. 한 번 가져가면 영원히 일본이 그 정보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나라의 군사 기밀을 일본이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받았냐? 우리는 안 받았어요. 일본만 가져갑니다. 마지막 10관. 일본국의 국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항구에서 머무를 때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범한 것이 일본국 관원에 의해서 심판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인이 조선인이랑 싸우다가 조선인을 죽였어. 그때 조선인 판사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일본인 판사가 심판합니다. 그럼 가서 얘기하죠. 너희들이 조선인을 죽였으니 얘를 사형에 처해라 라고 했을 때 일본인 판사가 얘기할 수 있죠.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싸우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넘어가.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불리하죠.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본의 영사. 이제 영사라는 건 뭐 외교관 같은 거죠. 영사가 재판한다라고 해서 영사 재판권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일본인은 우리 조선의 통치,
바깥에 있다라고 해서 치외 법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는 가지지 못했던 권리를 일본인만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해안 측량권과 영사재판권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불리한 조항이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일본이 사실 이때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돌아갔는데 그 조항 넣을걸 하고 후회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몇 달 후에 다시 와서 조일수호 조규에 부록을 맺어요. 무슨 이런 얼렁뚱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근데 부록을 맺어요. 자, 부록의 내용을 보면요. 부산에 항해서 일본인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거리는 부두에서 동서남북 10리로 정한다. 이런 내용은 숫자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일본인들이 부산을 개항해서 일본 상인들이 부산에 왔는데 부산 사람들이 일본이 너무 싫으니까 야 오지 마. 너는 오면 칼로 찔러버릴 거야. 뭐 이렇게 협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조약을 맺어서 일본인이 자유롭게 통상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항구 주변에.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일본인 거류지를 설정했다. 일본이 머무르는 땅을 설정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7관을 봤더니 일본국 인민은 본국에서 사용하는 여러 화폐로 조선국 인민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와 교환할 수 있다. 부산에서 일본인이 물건을 사는데 이런 걸 주는 거야. 이걸 주면서 이거 가지고 일본 돌아가쇼 이러는 거야. 이거 뭐예요? 상평통부죠. 그러니까 일본인 입장에서는 교류를 해봤자 화폐가 맞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일본 화폐를 우리나라 땅에서 쓸 수 있게 된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런 것들 갖다가 허용해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얘들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올 때 제일 먼저 원했던 건 뭐였겠어요? 경제적인 침탈이었겠지. 무조건 모든 건 다 돈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경제적인 침탈을 하기 위해서 무역과 관련된 규칙을 같은 해에 또 제정을 합니다. 자, 같은 해에 제정한 내용을 보면은요.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일본인이 원하면 언제나 쌀을 수출해야 된다. 우리 국민이 먹을 게 없어도 양곡이 무제한으로 유출될 수가 있죠. 왜냐? 일본보다 조선의 쌀이 훨씬 쌌거든요. 3분의 1 가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싼 값에 사가고 우리나라에서는 쌀값이 올라가면서 백성들은 힘들어지고 뭐 이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7칙. 상선을 제외한 일본국 정부에 속한 모든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얘들아,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 건 뭐야?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자, 일본에 여러분들이 이제 노노제 펜 하면서 이 펜 많이 안 쓰실 것 같은데 시그노 펜이 있어요. 일본 거야. 우리한테는 모나미가 있어. 자, 근데 시그노가요.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다고 하자. 모나미는 500원이야. 근데 약간 일본 시그노가 이렇게 뚜껑도 달려있고 색깔도 여러 가지고 좀 있어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그노를 살까봐 우리는 뭐를 하냐면 일본의 시그노가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올 때 세금을 붙여요. 세금을 붙여서 한 500원을 때려버려. 그러면 시그노가 1,500원이 되죠. 시그노 하나 살 돈이면 모나미 3개 사는데 그냥 모나미 사자. 이렇게 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돼요. 요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근데 요때 가서 항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시그노가 1,000원 가격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럼 펜 조금 아껴 써서 2개 살 돈으로 시그노 사볼까? 라면서 사람들이 시그노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산업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항세. 그리고 요것이 나중에는 무관세. 아예 선박 말고 그냥 일본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세금 자체를 안 붙이는 거야.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일본인의 치외법권 조선의 사법주권 침해 일본의 해안 침략권 조선의 영토 주권 침해 기왕정 일본인 거류지 설정 일본 앞에 통영조의 수호조개 부도 영국의 머제한 유치 일본 상작품은 무관세 조일 모약 규칙. 사료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요거를 정리된 용어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 76년에 맺어졌고요.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런 조항 왜 넣었어? 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우리 좋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했다. 부산은 경제적 목적, 원산은 군사적 목적, 인천은 정치적 목적으로. 해안 측량권과 영사재판권. 영사재판권은 다른 말로 치외법권인데 우리가 특히 이 두 조항 때문에 강화도 조약을 뭐라고 불러? 우리나라한테 너무너무 불평등한 조약이다. 불평등 조약이라고 부르죠.
아니 불평등한테 왜 맺었어요? 라고 한다면 요 당시에 약간 잘 몰랐대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당시 대신들이 이 강화도 조약 내용을 검사할 때 그냥 야 일본이 황제라고 쓰지 말라 그래. 우리가 왕인데 얘네가 황제 쓰면 안 되지. 막 이런 이상한 용어에만 집착했다라고 합니다. 좀 안타깝죠. 자 넘어가서 부속 조약을 볼게요. 강화도 조약의 부록이었던 내용에는 일본인 거류지를 설정해서 마음대로 활개하고 다닐 수 있게끔 하였고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했다. 무역에 관한 조약에서는 양국을 무제한으로 유출할 수 있게 해서 조선의 쌀 유출을 이제 허용을 하였고 무항세를 허용했고 나중에 무관세가 되면서 국내의 산업이 무너졌다. 농민도 힘들어지고 상공업자도 힘들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 조약 자체가.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개항을 했습니다. 자, 개항의 성격, 이 조약의 성격을 보면 조선이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그냥 옛날에 주먹구구식으로 맺었던 조약 말고 국제법에 따른 제대로 된 조약을 맺은 게 일본과 한 것이 최초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다? 불평등 조약이다. 불평등 조약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다? 다시 한번 해안 측량권과 영사재판권 때문이다. 요거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요 내용을 가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 내용은 이제 중요한 내용은 없지만 빗장을 푼다라는 거 뭐라고 얘기해? 문을 연다, 항구를 연다, 개항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자, 개항의 내용을 보면 흥선대원군이 하야하면서 고종이 친정을 했는데 고종은 기본적으로 근대화에 좀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서양과 통상을 주장했던 박규수, 오경석, 한명더, 유홍기의 통상개화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종이. 그 와중에 일본이 운요호를 이끌고 와서 무력 시위를 함으로써 개항을 강요했고요. 조일수호조규, 즉 강화도 조약이 1876년에 체결됩니다. 강화도 조약 내용, 불평등 조약인데요. 일단 청의 간섭을 배제한다. 총주권을 부인한다. 뭐라고 했어?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했었죠. 또 부산 외에 2개 항구를 개항을 해서 나중에 원산과 인천을 개항을 하게 되고요. 일본의 치외법권을 허용한다. 다른 말로 영사재판권 허용한다.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법주권을 침해를 했고 해안측량권을 인정함으로써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군사 기밀을 넘겨주게 되었다. 이거는 이제 부속 조약인데요. 조일, 수호, 조규, 부록으로 일본인 거류지 설정해줬고 일본 화폐 쓸 수 있게 해줬고 조일 무역 규칙으로 조선의 양곡이 무제한으로 유출되었고요. 일본산 제품에 관세를 붙이지 않음으로써 조선 내의 상업이 붕괴될 수가 있었다. 조선의 개화 변화의 바람 바라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바라밤 조선의 바람이 불어 변화의 바람이 불어 빗장을 풀어라 세계를 바라봐 바라바라바라바 세국의 아이콘 흥성대 원군 하야후 고종의 친정 시작 문호 개방 서양과 통상 주장 박규수 오경석의 통상 개화론 일본은 운요호 무력 시위로 조선의 개항 강요 1876년 조일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 체결 아이고 강화도 조약은 조선의 자주권을 침해한 불평등 조약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한반도를 삼키려는 일본의 꼼수 청의 종주권 부인해 조선을 자주국가로 명시해 부산의 2개 항구 개방 조약 후 원산과 인천항 개방 일본인의 치외법권 조선의 사법주권 침해 일본의 해안측량권 조선의 영토주권 침해 개항장 일본인 거류지 설정 일본 화폐 통영 조일수호 조규 부록 영국의 무제한 유출 일본 상제품은 무관세 조일 무역 규칙. 자, 그 다음에 4년이 지났죠. 1882년에 대충 그냥 1880년대 초반이라고만 생각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미 누구겠어요?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갑자기 웬 미국? 너무 먼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배경이 또 있어요. 배경 정말 중요한데 일단 청나라가 나서서 알선을 해줘요. 소개팅을 시켜주는 거지. 너네 미국이랑 한번 해볼래? 그럼 청나라는 왜 굳이 이랬을까? 청나라에게도 뭔가 꿍꿍이가 있었겠죠. 요 당시에 강화도 조약으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일본한테 뺏겼어. 그쵸? 그래서 일본을 조금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또 연해주를 차지한 누구? 러시아도 좀 심상치 않아. 그래서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을 끌어들인 거죠.
근데 요 시기에 딱 맞춰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어떤 책이 유포가 됐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조선 책략인데 얘 별표 치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청나라의 알선과 더불어서 요 책이 유포되면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미국과 수교할 만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일단 이 책은 누가 썼냐면요. 청나라 사람인데 일본에 있는 외교관이었어. 주재 영사였어. 그러니까 청나라 외교관이고 일본에 있었죠. 제가 주1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일본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그러니까 책을 썼겠죠. 일본에서 책을 썼는데 사람 이름이 뭐냐면 황준헌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이니까 요 입장을 약간 대변을 했겠죠. 요 일본에서 쓴 책을 수신사라고 해서 뒤에서 배울 건데 일본의 사신으로 갔던 김홍집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조선에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책이요 내용이 어마어마해서 나라가 완전히 뒤집혀졌대요. 그 내용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할게요. 이게 조선 책략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러시아가 강토를 공략하려 한다면 조선이 그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과 국경을 맞닿아 있으니까. 그렇다면 조선은 러시아를 막아야 돼. 러시아를 막아야 돼. 그러려면 조선의 책략은 무엇이냐?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책에서 목적이 뭐야? 주장한 목적은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 조선이 지금 당면한 문제야. 그러려면 뭘 해야 돼?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해야 돼. 근데 우리 역사 대대로 중국과 친했잖아. 그쵸? 일본이랑 강화도 조약 맺었잖아. 그치? 남은 건 뭐야?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라는 거야.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황준헌이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이 소개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황준헌 말이 맞다. 미국과 수교하자 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결사반대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개항과 개화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은요. 쌤이 빈칸 안 뚫어놓은 부분부터 보면은요. 관세를 부과했다는 거 쌤이 좀 체크해 놓을게요. 아까 일본과의 조약에서는 관세가 없었죠. 근데 미국과의 조약에서는 관세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입장이 약간 덜 불리한 거예요. 영사재판권 들어갑니다. 요때 우리가 외국과 맺은 조약치고 영사재판권 없는 거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빈칸이 중요하겠죠? 어떤 조항이 들어갔냐면요. 거중조정이라는 조항이 들어갔어요. 거중조정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조선과 미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뭐 러시아랑 싸웠어. 그럴 때 조선이 가운데 들어가서 거중해서 사건을 조정을 해주라는 거야. 할 수 있을까요, 조선이? 조선같이 조그마한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 싸우는데 중재할 수 있을까요? 뭐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조항을 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갔습니다. 이때 미국은 모든 나라와 이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그냥 넣은 거예요. 그럼 얘들아 생각해보자. 나중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 하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 거중조정 조항을 들어서 미국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하려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우리 조정해주기로 약속했잖아요. 라고 했을 때 미국은 뭐라고 했게? 미국은 그거 그냥 넣은 거기 때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 한마디로 뻥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게 좀 우리가 기분이 나쁘니까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서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최해국 대우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갔어요. 요것도 별표. 요거 처음 들으시죠? 강화도 조약에 없고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구분해 두셔야 돼요. 최해국 대우가 뭐냐?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선이 미국이랑 조약을 맺어서 뭐 500원을 주기로 했어. 그 다음 러시아랑 조약을 맺어서 또 500원을 주기로 했어. 근데 독일이랑 조약 맺었는데 독일 애들이 약간 좀 있어 보여. 그래서 잘 보이려고 1000원을 주기로 했어. 근데 미국은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여야 하기 때문에 따로 조약을 맺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때부터 미국에 1000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조항인데 이걸 갖다가 허용을 해버렸고요. 나중에 우리가 맺은 모든 조약에 또 최해국 대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조선이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는 거. 그냥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은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이고요.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면서 마찬가지 불평등 조약이다. 요 내용은요, 최일국대에 대한 내용인데 그냥 한번 읽어만 볼게요. 조선이 어떤 특혜나 이익을 다른 나라 혹은 그 나라 상인에게 베풀 때 미국의 관민도 혜택을 똑같이 받는다. 우리가 언제나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2차 수신사 기몽집이 갖고 왔어 조선 책략 미국과의 수교 여론이 형성돼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영국의 협력 강조한 거중 조정 수출입 상품에는 관세 지혜법권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는 불평등 조약. 자, 어쨌든 조약을 맺었으니 조약 맺은 걸 바탕으로 개화 정책을 실시해요. 근대화 정책을 실시하는데 쌤이 여기다가 연도 자체를 1882년이라고 잡았어요. 요건 왜냐면 다음번에 배우겠지만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반란이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진 상태에서 개화 정책이 올스탑 됐기 때문에 요때까지로 잡은 겁니다. 왜 요때까지로 잡았냐면 여러분들이 요 시기를 헷갈려 하기 때문에 쌤들이 일부러 연표 문제로 내거든요. 그럼 얘를 막 1890년대에 넣고 싶고 80년대 후반에 넣고 싶어지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82년 전까지입니다. 강화도 조약 때부터. 자, 우리 언제나 어떤 일을 하려면 나라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죠.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뒀던 게 그 이름도 어마어마한 통리 기무 아문입니다. 진짜 외우기 싫게 생겼지만 외워주셔야 돼요. 1880년에 설치를 했고요.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그 아래에 12사를 두어서 이제 각자 디테일한 일들은 나눠서 맡았다. 자, 그 다음 군사 제도를 개편했어요. 나라가 강해지려면 군대가 부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식 군대를 만들었어요. 신식 군대라 함은 서양식으로 훈련을 받고 무기랑 군복도 전부 다 신식으로 입는 그런 군대를 얘기하는데 걔네 이름이 뭐냐면 별기군입니다. 별기군.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5군형, 이제 얘네들이 90군인이 되는 거죠. 원래 있었던 이 90군인들도 너무 많다, 줄여라고 해서 2영으로 줄이게 돼요. 2영. 5군형을 2영으로 줄였고 걔네 이름은 무위영 장어영이더라. 막 달달 외울 필요 없고요. 선택지 나왔을 때 뭔지만 아시면 됩니다. 청이 양무 운동이 샘플 동도서기론 개화의 방향 개화 정책센터 통리기무화문 산하에 12사를 설치하고 5군형은 무위형 장어영이형으로 신식군대 별기군을 새로 설치하고 근대 무기공장 기기창 인쇄 업무 방문국 화폐 발행 전환국 우편업 무전국. 어쨌든 통리 기무화문 설치해서 신식군대인 별기군 설치했다라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넘어가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 서양식이라고 하는데 서양식이 뭔지를 알아야 바꾸겠죠. 그래서 외국에 가서 배워올 수 있는 시찰단을 파견합니다. 그 시찰단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좀 이상하죠. 서양식을 배우고 싶으면 서양에 가야 되는데 거의 다 일본 청에만 보냈어요. 이게 약간 아쉬운 점인데 일단 배워볼게요. 첫 번째, 수신사라고 하는 애들을 일본에 보냈고요. 1차와 2차에 나누어서 보냈는데 1차 수신사로 갔던 사람 이름 김기수. 김기수. 그리고 2차 수신사로 갔던 사람이 김홍집이고요. 우리 아까 잠깐 배웠던 거 김홍집이 2차 수신사 가서 뭘 가져왔다. 조선 책략을 가져왔다. 그리고 조선 책략을 가져와서 어떻게 됐다. 우리가 미국과 수교하게 됐다. 이런 걸 이제 연결 지으실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요. 또 일본에 보냈는데 비밀리에 보냈대요. 약간 일본에 대한 국민적인 감정이 그때도 좋지가 않아서 일본에 보낸다고 하면 좀 반발이 심했나 봐. 그래서 몰래 보냈는데 그 몰래 보낸 사람들 이름 조사 시찰단이에요. 박정량 같은 사람들이 갔는데요. 관광하는 척 하면서 갔대요. 그래서 가서 일본의 법과 제도 같은 것을 배워왔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청나라에 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영선사라고 불러요. 청나라는요, 요 당시에 특히 뭐가 발달했냐면 서양식 무기 제조 기술이 발달했대요. 군대와 관련된 거. 그래서 특히 무기 제조 기술을 배워와서 우리나라에다가 뭐를 설치했냐면 기기창을 설치했는데 요 기기창은 뭐 하는 곳이냐면 이제 무기 만드는 공장이더라. 그래서 영선사 기기창은 언제나 쌍둥이처럼 같이 다녀야 된다는 거. 영선사 기기창.
마지막 미국에도 갔다 왔는데요. 우리가 미국과 조약을 맺었죠. 그때 담례로 보냈던 사람들 보빙사입니다. 보빙사. 그래서 얘네들은 매치를 다 시켜주셔야 되고요. 사람 이름까지 알아두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도 노래 가사 통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본에 조사 시찰단 보냈고요. 몰래 보냈다고 했죠? 청나라의 영선사. 영선사 갔다 와서 뭐 설치했다? 기기창 설치했다. 미국에는 보빙사를 보냈고요. 그리고 여기 빠져있지만 수신사도 갔었죠. 수신사는 1차와 2차에 나눠서 갔다 왔다. 어디로 갔다? 일본에 갔다. 눈물 둘러보자 외교사절과 시찰단 일본에는 수신사와 조사 시찰단을 파견 작년 영선사 근대 무기 제조법을 배워보자 미국과 수교한 보빙사를 보내. 자, 2차 수신사인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갖고 왔는데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은 뭐였냐면 뭐 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수교하라 라고 해서 이 책의 영향으로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됩니다. 내용에 거중조정 들어가 있으나 아무 의미 없었고요. 수출입 상품에 관세 있었다라는 거, 관세 없는 건 강화도 조약, 있는 건 미국. 그 다음 치외법권 당연히 들어가고요. 최혜국 대우. 최혜국 대우는 강화도 조약에 없고 미국과에선 있는 거. 그래서 어쨌든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 청해 뭐 양무운동이 샘플이었다. 이건 읽어만 보시고요. 동도서기론을 바탕으로 했다. 동도서기론 용어만 한번 설명을 할게요. 동쪽의 도는 뭐냐면 정신적인 거. 서양은 기술. 정신은 동양이 더 우월해. 근데 서양이 기술력이 좋으니까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런 식으로 개화를 했고요. 통리기무화문을 바탕으로 정치를 했고 12사가 있어서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리했다. 오군영은 이 영으로 축소를 했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만들었다. 자, 그 다음 이런 건 가사에서만 그냥 볼게요. 외워주셔야 되는 건데 근대 무기공장 기기창 아까 누가 갔다 왔다? 청나라의 영선사가 갔다 와서 만든 거. 방문국은 인쇄를 하는 곳인데 여기서 신문을 발행합니다. 전환국은요. 화폐를 찍어내는 곳이고요. 우정국 또는 우정총국이라고 하는데 우편 업무 담당하는 우체국이었다. 그래서 이런 걸 설치함으로써 근대화를 꾀하였다. 까지가 몇 년도까지라고? 1882년. 년도 기억하기 싫으면 1880년대 초반까지의 일이었다. 라는 거.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갖고 왔어 조선 책략 미국과의 수교 여론이 형성돼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양국의 협력 강조한 거중조정 수출입 상품에는 관세 지혜법권 최혜국 대우조항이 있는 불평등 조약 청해 양무운동이 샘플 동도서기론이 개화의 방향 개화정책센터 통리기무화문 산하의 12사를 설치하고 오군영은 무이영장어영이 영으로 신식군대 별기군을 새로 설치하고 근대 무기공장 기기창 인쇄 업무 방문국 화폐 발행 전환국 우편 업무 전국 선진 눈물 둘러보자 외교사절과 시찰단 일본에는 수신사와 조사 시찰단을 파견 작년 영선사 근대 무기 제조법을 배워보자 미국과 수교한 보빙사를 보내. 조선의 바람이 불어 변화의 바람이 불어 입장을 풀어라 세계를 바라봐 바라봐 조선의 바람이 불어 변화의 바람이 불어 입장을 풀어라 세계를 바라봐 일본은 조사 시찰단 청나라의 영선사 미국에는 보빙사 보내 일본은 조사 시찰단 청나라의 영선사 미국에는 보빙사 보내라. 조선의 개우파. 그래서 오늘은 강화도 조약 1876년부터 언제까지? 1880년대 초반 개화 정책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80년대에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내용은 이제 개화 정책과는 반대되는, 개화에 반대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조선의 개항과 개화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제 요거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개혁에 반대하는 흐름, 또 개혁에 반대하는 흐름, 거기에 청, 일본, 러시아 등등 각국의 조선을 향한 쟁탈전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 잘 잡아두시고 어려운 부분에 대한 마음가짐을 좀 잡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은 다시 열곡뮤직 노래 들어보면서, 음원 들어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